자연스럽게 이 세 분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책 내용이 의원님 보수의 종말이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 책 내용에 대한 어떤 가제본을 받아봤을 때 의미 있는 표현도 있고 공감 갈 만한 내용도 있고 실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있다고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글쎄요. 근데 보수라는 게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 잠깐 그 내용을 소화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어떤 국가의 민주주의 사회라고 한다면 보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존재 아닌가요? 필요한 가치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이는, 제가 이해하는 어떤 그 보수의 그 가치와 절박성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87년 민주화 운동을 진보가 했느냐? 물론 민주화 운동은 진보가 했는데 실제 민주화 과정은 보수가 받아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가 그걸 수동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민주화 요구를 수용해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만든 거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야당이 일단 시작을 하고 시민사회가 나왔다 그러지만 사실은 새누리당에서 의원 절반, 그것도 다선 의원 중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요구를 받아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민주주의와 어떤 그러니까 성숙되고 또 이게 나라의 어떤 정치체제가 이렇게 공화국이 성숙돼가는 와중에는 항상 보수와 진보의 협치가 또 같은 협력이 존재했다는 거고, 이걸 빼놓고 어떤 세력 하나의 그 현상으로 나라의 민주주의를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시대입니다. 이걸 야당의 힘으로만 끝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합리적 보수의 어떤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또 입장이고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강점기다 그러면 어떻게 끝낼까 할 때는 이거는 일단은 좋은 보수가 있어야 가능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보수가 있고 또 어떤 뭐랄까 창조적인 파괴, 혁신 이런 데로 나올 수 있는 보수의 하나의 플랫폼이 떠올라 줘야 이 진보 쪽에서나 또 어떤 그 중도층의 일반 시민들은 그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보인다는 게 더 큰 위기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의 종말을 얘기하고 윤석열 시대를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야당은 원래 싸워왔고 그것이 큰 변수라기보다는 보수 스스로 어떻게 변하느냐, 보수가 어떻게 다시 혁신의 길로 나서느냐가 더 결정적 변수다. 그런 면에서 마침 이 책이 주는 의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윤석열 시대를 끝내는데 일종의 어떤 자기 부정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보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는 보이지 않지만 이 희미한 불빛처럼 신인규가 그래도 하나의 촛불로 타오르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크게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 강점기를 끝낼 수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희망으로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보수 내부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바깥에서 보이는 세계가 전부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안에서 들여다봤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한국의 정당, 정치를 이해하는 데는 깨끗 도움이 됐다. 그리고 이런 이해력을 바탕으로 나중에 협치의 힘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구나 하는 걸 저는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책 내용에도 2019년 황교안 때부터 이제 내용이 기록돼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이 보수 내부에서 벌어졌던 공관위 내부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싸웠고 또 어떤 인물이 그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내밀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서 더 좋은 주제인 것 같고요. 김종대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 강점기라는 표현 많이 해서 윤석열 강점기의 재인식 이 책 뒷표지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광복이라는 건 또 스스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그래서 뭔가 지금의 현실, 보수의 현실을 부정할 수 있는 혁신적인 파괴를 선언하는 보수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주신 건데, 한편으로는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도 방송에서 굉장히 많은 보수 패널들을 만나시고 실제 보수의 분위기를 요즘 국민의힘 분위기가 이렇구나, 요즘 보수 분위기가 이렇구나를 직접 이제 대면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마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앞에 계신 분들이 그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이, 아무리 그래도 그게 되겠어? 저 정도의 온도로 지금 대통령 기자회견을 막 너무 잘했다. 칭송하는 분위기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저 보수가 바뀌겠어? 혹은 그 중에 이탈이 있겠어?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그 반응이란 게 뭐 이른바 하사되지 않았냐라고 제가 이제 그날 민주당 분들이랑 식사를 하는데 야 우리가 방송 나가봤더니 국민의힘 패널들이 너무 인간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 근데 그게 이제는 원래는 뭐 친윤계 의원 이렇게 익명으로 했는데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 같다. 기사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몰린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영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을 위해서도 보수가 필요하고 새는 양날개로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 책의 문제의식은 지금 이 정부가 과연 보수라고 참칭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수의 외피를 쓰지만 무가치, 무정치, 그리고 극우 이념으로 그냥 점철돼서 사실 정치를 형해화하는 그런 진영이기 때문에 더 이 문제의식이 공감대를 얻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부가 과연 보수의 가치를 정말 담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면면으로 스피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좀 폄훼하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해타산에 따라 움직임을 이미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다라는 느낌까지 들어요. 어떻게 국민들께 거짓말하는데 거기에 동조를 하고 박수를 치고 잘했고 인간적이라고 포장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그냥 인간적이었구나라고 평가하고 넘어가는 저는 국민들, 시민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책의 장점은 저희가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지라고 했던 것들이 다시 상기되는 것을 넘어서 그 당시에 그 중심에서 일하고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던 보수진영 인사인 신인규 작가와 또 이 공희준 작가님이 같이 그 당시를 복기하는 것, 그것도 아주 예리하게 정확하게 한다는 게 이게 도움이 되겠구나. 보수의 멸망, 종말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는 보수가 망하면 안 되겠죠. 다만 이 정부의 말로와 관련한 진단의 의미가 상당히 깊은 책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진짜 이 보수는 종말될 수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어떤 궁금증, 단순한 궁금증에서 시작돼서 이 질문들을 차례로 이제 소화하고 있는데, 어차피 2부는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뭐 1부도 자유로웠어요. 근데 2부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뭐 우리 세 분이 다 언제든 이거 얘기를 듣다가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는 생각이 다른데 하시면 그냥 중간중간 막 인터셉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김민하 평론가께서 계속 듣고 계시다가 움찔움찔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아니 막 이제 움찔움찔? 예, 움찔움찔 나 이 얘기 하고 싶은데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온건한 좌파라고 이제 표방하고 다니시잖아요. 온건한 좌파가 아니었나요? 온건하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과격합니다. 과격한 좌파로서 투쟁! 과격한 좌파로서 평생을 우리 이제 살아오신, 매진해 오신 김민하 평론가로서는, 아니 대한민국 보수가 어땠기에 지금의 현 주소까지 이르게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말 책 내용에 나온 것처럼 켜켜이 이 쌓아온 보수의 어떤 그 뿌리가 지금 이제 다 썩어 문드러지는 결론을 낳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수의 종말이 탄생한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네, 신인규 변호사를 제가 최소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2번 막 이렇게 보는데 책을 목요일날 줬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제가 이제 속독을 했습니다. 차라락 봐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제 이럴 수가 없는 시간적인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얼굴 보세요. 굉장히 안타까운 표정으로. 난 오탈자 7개나 잡아냈어. 중간중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탈자까지 잡아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느낀 바는, 뭐 항상 생각하는 바입니다만 또 하나 느낀 것은 보수가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무책임한, 이 보수가 무책임한 정치를 하는 얘기예요. 사실 제가 볼 때 이 책 얘기는, 책에 담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나라는 당연히 이 나라는 국민이 만든 나라고 노동자들이 만든 나라고 뭐 우리 서민들이 만든 나라인데, 근데 어떤 세력이나 그 다음에 어떤 책임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의 레벨에서 얘기를 하면 보수가 만든 나라지 않습니까? 진보가 만든 나라가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남북이 분단이 되고 그 해방 이후에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세력 관계로 보면은
보수가 기틀을 잡고 보수가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진보라는 사람들은 보수에 의해서 탄압받고 그 다음에 뭐 뭔가를 해보려다가 뭐 이렇게 뭐 용공으로 몰리고 이러면서 이 민주화 이후에 이제 그래도 좀 뭔가 책임을 져보고 뭐 이런 이 어떤 흐름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요 관계 속에서는 보수가 항상 기득권이고 보수가 이 나라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지고 국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진보는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요 포지션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아니었던 때가 예를 들면 다 아시겠지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요런 때였던 건데 나머지 장기간 동안은 보수가 책임을 졌던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탄핵 이전에도 사실은 좀 그런 어떤 이명박 정부부터 이제 그런 조짐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관료 회고록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이제 찾아보고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관료들도 다 뭐 자기 입속 차리고 자기의 어떤 뭐 자기 좋은 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변명이라도 이 정책을 왜 했느냐라고 하면은 이 나라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그 정책을 왜 했느냐라고 예를 들면 고환율 정책이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우리 이제 고환율 정책에 대해서 왜 그런 거 했습니까라고 얘기하면은 대기업에 대해서 뭔가 이 뭔가 특혜를 주고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수출이 잘 되고 그렇게 해야 경제가 잘 돌아가고 이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에 의해서 경제가 잘 돌아가고 그래야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핑계라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나라를 책임지고 있어요 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이런 핑계도 없어요. 그리고 이 책을 쭉 보면은 그런 핑계의 레벨에서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정치가. 그러니까 보수라는 사람들의 이 대한민국에서 존재 가치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좀 나쁘고 이렇게 좀 비리가 있고 이렇게 약간 이상해도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고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설득해내는 게 보수 정치의 가치였는데 이 탄핵을 전후해서 그리고 탄핵 이후에서는 그걸 할 수 없는 정치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원래 보수의 적자가 아니잖아요. 이분은. 다른 데서 꼬우는 정치, 다른 데서 갑자기 데려오는 정치를 한 것이고 그 결과가 이제 윤석열 정권이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정치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현상이 엊그제 본 이 기자회견입니다. 사실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저는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지율이 19%가 나왔죠. 그리고 가장 최신 한국갤럽 기준의 지지율은 17%지 않습니까? TK 지역에서 보수 정권에서는 TK 지역에서는 무조건 50% 이상의 지지율이 나와야 되는 보수 정권에서 17%보다 높았습니다만 TK 지역이 20몇 % 나왔습니다만 19%가 나오던 여론조사에서는 18%가 나왔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여가지고 보수 유권자들도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거는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지 못하겠다. 이 수준까지 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굉장히 진지한 문제, 진지하게 다뤄야 될 문제로구나. 그게 국가에 대한, 국가 경영에 대한, 통치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는 거로구나. 라는 느낌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자회견에서 느낌은 어떻죠? 나는 뭐 그냥 마음대로 대답을 할 것이고 모든 힘을 다해서 이것을 디펜스 할 거야 뭐 이런 느낌. 전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이런 게 이제 무책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약간 장황합니다만 그 답을 드리자면 보수가 종말할 정도로 지금 이런 지경에 온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답은 보수가 그 지경까지 이미 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외부에서 이 보수 정치의 어떤 구원자처럼 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마주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이 지금 나온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죠. 아니 저는 우리 김민하 평론가가 이제 결말을 왠지 보수의 종말의 책이 탄생했다 이걸로 이제 갈 줄 알았는데 역시나 이제 그쪽으로 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행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다 우리 평론가님 말씀은 다 연결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종말할 지경이었기 때문에 인물이 없어서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데려와서 보수의 어떤 정권의 선두주자로 앉혀버린 이 상황에서부터가 일단 꼬인 것이고 실제 이 인물 윤석열이라는 인물 자체가
보수적 인물이 아니고 책임의식이 없는 인물이고 보수적 가치를 지향했던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가지고 보수라고 외치고 있는 것 자체가 뭐랄까 좀 블랙 코미디 같다 이런 아니,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거죠. 그 원인이 이 책에 좀 일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수의 3대 지주가 영남 기독교 어르신 70대 네. 이상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꾸 좁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보수는 유능한 집단입니다. 또 보수가 국가를 경영하고 책임지면서 쌓아왔던 어떤 철학이나 이 윤리 같은 건 일종의 뭐랄까 한국 사회는 공리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뭐 아까 성장하고 그래야 국부가 늘어나고 수출이 잘 되고 이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이러면 야당이나 진보 쪽에서는 그것의 부족한 점은 뭐냐면 평등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진보의 담론으로 맞받아쳤고 이게 건강하게 부딪혔을 때 나라가 활력이 넘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책임의 윤리는 기본적으로 겸손과 진정성, 그 다음에 포용이라는 덕목을 수반해야 책임지는 사람의 품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책임도 그냥 뭐 하다가 안 되면 결과에 책임지고 나간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경청하고 설득하고 포용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책임 있는 사람의 품격을 보여주는 거. 좀 그게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세 가지 기득권의 틀로 묶여버리니까 이 품격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한국의 보수를 구성하는 게 과거에 능력 있고 유능한 보수의 세대가 계승된 게 아니라 단절됐는데 그 공백을 누가 차지했냐 하면은 외척 세력하고 황관 세력이 차지한 겁니다. 황관. 그러니까 현대판 황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윤핵관. 그 다음에 현대판 외척 세력이 할 수 있는 김핵관, 여사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지들끼리 그냥 박 터지게 싸운 거예요. 윤핵관하고 김핵관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개혁보수냐, 수구보수냐, 이런 싸움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게 아니라 그냥 현대판 외척과 현대판 황간의 싸움입니다. 고기 덩어리 하나 던져주니까 서로 뜯어먹겠다고 달라붙어가지고 온갖 개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 권력이라는 전리품을 갖고 어떻게 뜯어먹고 사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수라장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그런데 외척과 황관이 아니면은 원래 중국의 왕조 시대 보면은 정치와 행정에 능한 선비들이 있거든요. 사대부들이 있거든. 이 사람들이 등용이 됐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한비자에 보면은 귀족화된 중신 세력을 멀리하고 정치 행정에 능한 전문가, 그 다음에 바른 선비를 등용해서 그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보수는 그런 양성 체계가 있었고 또 그 세대가 나름대로 이어져 왔다고 한다면 이건 세대 교체의 실패입니다. 그 공백에다가 개처럼 달려던 쇠파리 똥파리들이 먹을 게 있다고 다 달려가지고 다 꼬여 붙어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가지고 뭡니까 윤핵관들이 대통령을 포획하는 거를 눈뜨고 못 보는 여사가 자기 세력 만들라고 도지사 인사 개입하고 장관 인사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하고 또 역술인들 끌어모으고 이래가지고 그걸로 견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을 견제하는 게 간신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간신들끼리 싸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인보라는 간신이 물러가니까 양국충이란 놈이 나와가지고 그 양귀비 사촌 오빠 아닙니까? 이 쓰레기차가 지나가니까 똥차가 와. 이렇게 해서 나라를 절단낸다. 이게 3,000년 전에 나온 경고입니다, 이게. 그게 한국 사회에서 이게 재현되는 한국의 대통령제와 정당 정치의 고질적 폐단이다, 이게. 특히 보수 정치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면에서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고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얼버무려져 있어가지고 이제는 호스피스 병동까지 왔다. 종말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숨이 끊어지느냐 마느냐 이 순간까지 온 거예요. 이제 개싸움으로. 이 백약이 무효하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제 뭐 끙끙 앓아 누워서 더 이상 어떤 약도 들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지금 보수가 놓여 있다. 근데